자리를 잡아가는데 한 5년에서 한 7년 요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개여서 역할이 좀 많은데, 하나는 K2G 테크 펀드라고 실리콘 베이스에 기반을 둔 딥테크 쪽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가를 넘나드는 그쪽 분야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제너럴 파트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의 연구소라고 AI 쪽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학을 뭐 대체할 수도 있고 연구기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하는 테크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이제 조만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CV, 치프 비전 오피서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디지스트에서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과 겸임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투자한 지가 13년 이제 정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투자한 회사가 150개가 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엑셀러레이터를 2개를 공동 창업을 했고, 거기서 버티컬로도 투자를 해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엑시트 한 것들도 있고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분야를 좀 되짚어 보면은 대체로 한국에서 B2B하고 테크 분야 투자 쪽이 잘 안 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 규모 사이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이제 이런 테크 분야의 산업 구조가 소위 얘기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청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대로 가치를 좀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 이제 1등 하는 정도까지 가는 곳들은 꽤 나왔는데, 근데 그래 봐야 엑시트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환경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 이제 B2B SaaS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B2B SaaS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상장을 했거나 또는 유니콘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유니콘이 몇 개나 정도 되느냐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숫자를 요즘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카운트로 좀 하고 있는데 100% B2C입니다. 100% B2C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B2B SaaS 쪽 계열하고 B2C하고가 반반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한국은 대라고 했는데 바로 안 나오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한번 이름을 대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장한 곳들만 하더라도 그냥 유니콘이 아니고 데카콘이라고 그러죠. 10 빌리언 이상 되는 곳들이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브릭스라든지 그냥 계속 클라우드플레어라든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그 이야기는 작은 버티컬 테크 쪽의 사스나 딥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1등을 하게 되면, 특히 미국 시장을 뚫게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성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B2B Saa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테크 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가서 데모도 하고 보여줘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지에 가서 하지 않고는 되게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와주고 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이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사람은 보통 한 투자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이상을 보거든요.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에도 사람들마다 또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리즈 B라든지 시리즈 C 펀드, 이제 벤처 캐피탈 이제 좀 돈 크게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나서 몇 년에 상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숙한 기술에
그리고 유저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돈은 지금 벌지 안 벌지 모르지만 스케일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키는 구조 또는 M&A 시키는 구조로 투자를 하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시드 투자를 하니까요, 프리-A 시리즈 또는 시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시드 투자는 한 5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상 다음번 넥스트 무브먼트가 뭔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우상 모바일은 거의 끝나가는 이제 다운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I 포함해가지고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소위 넥스트 웨이브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기술 조합들, 얘네들이 새로운 어떤 집합적인 모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플로우를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요거의 시작점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정도 내에는 이런 어떤 선도적인 테크 쪽 스타트를 하는, 특히 AI가 제일 중심이 될 것 같은데, AI 분야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3년 정도 뒤에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2, 3년 내에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인프라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기업들, 허리전탈 인프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 보안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ID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파트들이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대부분, 그리고 멀티모달리티, 소위 얘기하는 뭐 지금은 텍스트가 중심이지만 텍스트에서 코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그리고 사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확대가 될 텐데, 그게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정도의 키 테마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버티컬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파운데이션 연구되면은 버티컬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처음에 PC, 인터넷, 그리고 이제 이런 웹 같은 쪽이 한 20년 정도 사이클 하나를 구성을 했고,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 모바일하고 소셜 미디어하고 버티컬이 지금 15년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끝나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VR, AR, 그리고 이 하드웨어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AI,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또 하나의 거대한 웨이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한 2, 3년 차 정도 되고, 초반 5년 정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파운데이션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타겟이고, 그 다음에 버티컬로 넘어갈 때에는 개인적으로 다 디지털이 거의 퍼스트가 됐을 거라고 그때쯤이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로 고객을 먼저 획득을 한 다음에 물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날로그 인프라를 획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A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산업, 게임, 그 다음에 음악, 패션, 푸드, 물류, 이런 그 전통 산업과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있는 분야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후 한 3년 정도 뒤 정도부터는 그런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을 기본으로 깔고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제 사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2, 3년 내에는 마치 이제 예를 들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PC 시대에 등장을 했고, 그때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칩을 공급했던 인텔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대장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되게 이름 없던 회사였거든요. 모바일 시대와 함께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플을 얘기하겠지만, 애플이 이제 대장이 됐잖아요. 애플,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또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 소셜미디어 회사, 그리고 그 이외에도 버티컬 쪽으로 가게 되면 쿠팡 같은 회사가 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넥스트 무브먼트 쪽에서 이제 AI 분야에서 이제 그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그 곳들이 이제 일단 좀 되게 많이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엔서로픽이라든지 코히어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곳들인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종의 메이저리그인데다가 이미 투자하기에 되게 늦은 거거든요. 늦었고 벌써 몇 년 전에 그 파운데이션을 할 곳들은 투자를 했어야 돼요. 예, 그랬기 때문에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시점 정도가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이제 넘어가고, 그럼 일단 어디가 됐든 그걸 깔고 가겠죠. 밑에를 깔고 갈 텐데, 깔고 가게 되면은 고객을 누가 잡아가느냐의 싸움이 지금 스테이지에선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곳들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 중에 하나가 캐릭터.ai 같은 회사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NPC라든지 이런 버추얼 아바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게임이든 아니면 실생활이든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제 이런 그 캐릭터.ai 같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로 삼는, 지금은 이미 유니콘이 돼버려갖고 이젠 여기조차도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늦어버렸는데, 뉴욕에서 창업한 회사로 런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NIO 출신들이고 무슨 AI 쪽에 엄청 대단한 기술자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 그룹이라기보다는 창작 쪽, 특히 동영상 관련된 쪽 생태계 쪽에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 있었던 곳들이고, 특히 영화 산업이라든지 NIU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이제 LA 쪽에 USC 같은 학교가 있는데,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이 영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런웨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니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를 휩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쫙 탔잖아요. 그 영화가 런웨이의 AI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런웨이의 솔루션은 이건 처음부터 유료 모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료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많이 깐 다음에 사람들한테 과금을 조금씩 하거나 광고 모델을 붙이거나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어도비 같은 애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유료화를 하더라도 돈을 내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서비스나 자기들의 컨텐츠, 자기들의 프로덕트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런웨이가 이제 그런 그 팬덤하고 강력한 유저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받은 케이스인데, 런웨이 케이스가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도 제가 AI 초창기에 투자를 한 회사가 지금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가 루닛이거든요. 루닛도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메디칼 쪽으로 돌리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엔젤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이제 커머스 쪽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버티칼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좀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캐릭터.ai 같이 좀 유니크한 어떤 아바타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런웨이 같은 회사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도 있는데 Theory라는 회사가 있어요. Theory 같은 경우에는 웹 1, 2에서도 보안 1등이었던 회사인데, 이제 AI 포함해가지고 다음 넥스트에서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웹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보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안 쪽도 굉장히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ory는 저희가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회사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입니다. 그 베이스가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3개 정도가 이제 샘플이 될 수 있겠네요. 3, 4개월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들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AI나 이런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특히 AI 쪽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언을 주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전 쇼킹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돈 다이라 그러더라고요. 돈 다이 죽지 마라. 특히 이제 그 넥스트 펀딩을 바라는 곳들한테 특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매크로가 어려울 때는 전반적으로 그 돈이 묶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적이 돼요. 보수적이 되니까
투자를 아예 안 받았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왜냐하면 이 베이스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좀 졸라매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투자를 먼저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억 가치로 받았는데 이제 뭐 거의 70% 다운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30억, 20억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캐시 번아웃 돼가지고 돈 못 주면 그냥 문 닫아야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게 이제 극복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극복되는 시기를 빠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길게 한 번 정도 더 난리가 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돈을 잠궈서. 그럼 내후년까지 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그럼 인아웃이 맞아야 되겠죠. 내가 돈을 벌어들이거나 펀딩을 하거나 등등, 이런 이제 캐시플로우 같은 매니지먼트를 가장 잘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처럼 스케일업을 빨리 하고 블리츠 스케일링 이런 거는 글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거를 너무 일반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종류인데, 그로스 해킹도 B2C에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B2B하고 테크 투자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을 하고 살아남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런웨이 얘기를 쫙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객하고 제품이 딱 맞아서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품하고 시장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펀딩 상황이 좋지 않아요. 펀드레이징이 대략적으로 한참 좋았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가치가 뭐 적게는 절반, 많게는 뭐 80%까지 다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행히 지금 좀 약간 반등을 해서 한 하프 언저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참 좋았을 때. 다만 이제 전체 볼륨이 그렇다는 거고, 실리콘밸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넥스트를 잘려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 버티컬 특정한 산업 쪽에 고객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금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고객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펀드에서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한 회사인데, 이제 버클리에서 창업을 해서 실제로 제너러티브 AI 지금 붐을 이제 타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회사인데, 로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보. 거기가 한국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헤드쿼터도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 사실 다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100개국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언어로 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AI 보이스 신세시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료 모델인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유료 모델이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버클리 스카이덱에 갔을 때부터,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팁스 받았다가 사실은 미국에서 버클리 스카이덱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걸 반납을 하고 미국 기업으로 플립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걸 할 때만 하더라도 테크 쪽, 이모셔널, 저하고 같이 논문도 썼었고요. 이모셔널 AI, 그리고 뭐 감성적인 AI를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 톤 같은 것들을 감성을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우리 제품을 서비스화 했을 때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제일 첫 번째로 잡았던 고객이 보이스 중에서 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가 그렇게 광고를 많이 안 하니까 미국은 라디오 광고 짧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역 라디오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돈을 되게 많이 들여요. 그래서 그런 광고주들이 좀 저비용으로 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좀 열성적인 사용자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페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료화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내놓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B2B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고객 중심의 어떤 그로스 전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 제품 자체를 글로벌 마켓에 진출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시킨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특정 마켓을 뚫는다는 걸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창업들도 똑같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랑 거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페잉 유저가 생겼거나 아니면 볼륨이 커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도 그 로컬 마켓에 있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마켓에서 경쟁 우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 우위 전략이 거의 없죠. 그 이제 돈을 갖고 승부하기에도 저쪽이 훨씬 더 돈이 더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땐 제일 빨랐고 글로벌하게도 제일 뭐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면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제품화가 되고 서비스가 안정화가 돼서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에 이제 글로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들겨 보면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 마켓 포텐셜이 워낙 크니까 그 뒤에 투자도 이제 10x 이상, 10배 이상 마켓 사이즈를 보고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스케일업 할 때에도 속도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 그 시장을 놓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기 창업했을 때부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기관 투자 받기 전 정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시기에 특히 B2B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 쪽에 사스 같은 쪽 스타트업이나 보안이나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가장 고객이 많은 지역의 정면으로 들어가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생존하면서 기회를 찾는 전략을 하기에 좀 좋은 국가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국가의 창업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서포트를 해주는 여러 가지 R&D 자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뒤를 받쳐주는 자금들이 공공에서 받쳐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 나가더라도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 같은 게 이제 코리아 투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좀 매칭이 좀 되어 있는데, 스케일업을 할 때도요, 미국 대비 한국이 비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D 포함해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또는 개발은 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제일 싼 데가 뭐 대략 인도 쪽이라든지 동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아웃소싱 하긴 더 좋으니까, 개발 쪽은 이제 예를 들어 그쪽에 있다 치고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치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영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진 중에 1명 정도에다가 뭐 현지인 1-2명 정도만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영업 헤드쿼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비용 구조가 제일 좋아져요. 비용 구조가 제일 좋아지고, 그 다음에 초기 제품 개발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스터디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에도 한국의 정책 자금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하되 마켓 전략은 미국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케일업 할 때도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들 중에도 대려 아시안 시장을 진출을 하거나 또는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한국 창업자가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스타트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장점을 잘 섞어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가 굉장히 그것도 레벨이 되게 많죠.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IT 그 기술 발전의 사이클상 세 번째 사이클의 초반 5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반 5년에는 파운데이션 까는 거거든요. 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VR, AR 디바이스가 결국엔 지배를 할 거니까 안경형 디바이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부터 서비스 플랫폼 형식으로 아마 자리를 잡게 될 거고, 그다음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가 인텔리전트하게 밸류를 에디션하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AI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돈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한 5년에서 한 7년 요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거 자리 잡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넥스트 IT 사이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넥스트 IT 사이클이 이제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 왜냐면 IT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연결하는 것에 이제 기기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그런 종류였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100% 디지털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발상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요즘에는 저는 아날로그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더 많이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 의식주에 해당하는 의식주, 저는 라이프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길게 봤을 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지금도 되게 덥잖아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 좋은데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돼서 지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라든지 에너지 부분 또는 이런 ESG와 관련된 쪽이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점점 커머디티화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셜한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